이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지난번까지의 상황은 일단 일본 측에서는 1942년 6월 4일 새벽에 떠나 미드웨이를 공습하고 돌아온 도모나가 항공대 항공기들이 각 항모의 착함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나구모 사령장관은 최종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도내 4번 정찰기가 발견한 미 항모에 대한 공격대를 발진시키려고 결정했습니다. 나구모 사령장관은 아직 도모나가 항공대 착함 작업이 진행 중이던 오전 8시 55분 각 항모에 명령을 내려 도모나가 항공대의 수용이 끝나면 일단 북쪽으로 향해서 적 기동부대를 포착 경멸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나구모 제독은 미 항모 공격작전의 시작을 후방의 연합함대 사령부에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오전 8시 적 항모 한 척, 순양함 5척과 구축함 5척을 발견했고 그쪽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기동부대도 미드웨이 공습과 미드웨이 항공대와의 공중전을 마무리 짓고 궁극적인 타겟인 미 항모부대와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구모 제독이 보낸 미 항모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전문은 곧 후방에 위치해 있던 야마모토 제독의 주력부대 함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미 항모가 나타났고 이를 공격하러 간다는 메시지는 일본 함대로서는 미드웨이 해전 전체를 통틀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야마모토 제독과 연합함대 지휘부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기함 야마토가 일본 함대에서 가장 우수한 전파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도내 4번기와 일본 항모부대 간의 통신을 이미 전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야마모토 제독이 쿠로시마 카메토 연합함대 수석 참모에게 미 함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당장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을 구했지만 이미 나구모는 지침대로 항공기의 절반을 미 항모에 대비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뜻의 의견을 냈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또한 8시 55분 나구모의 보고 이전에 후방의 연합함대 주력부대가 미 항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우가키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의 전조록에 의하면 미 항모의 출현이 일본 함대 수뇌부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지만 일본 항모부대의 능력에 자신을 가지고 있어서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는데 먼저 미 항모부대를 전멸시키고 미 함대의 나머지를 연합함대 주력부대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후방의 연합함대 주력부대는 계속되는 미드웨이 항공대 공격과 실패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일본 함대 수뇌부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미 항모가 발견된 지 거의 1시간 후인 8시 55분이 되어서야 야마모토에게 미 항모를 향한다고 보고했는데 1시간 동안 공격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야마모토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나구모의 판단에 일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를 착함시킨 일본 항모는 분주히 항공기를 경납고로 넣었습니다. 몇몇 일본, 미국 기록에 의하면 도모나가 항공대를 착함시키기 위해 이미 비행갑판에 올라와 있던 항공기들을 엘리베이터로 내려야 했다고 나오지만 오전 8시 10분부터 시작된 미드웨이 B-17 폭격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 히류를 보면 갑판에는 약간 수의 전투기만 보이고 99식 함상 폭격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대의 공격은 8시 30분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폭을 갑판으로 올렸을 리는 없고 8시 30분에서 나구모의 도모나가 항공대 착함 명령이 내려질 8시 37분 사이에 한 폭을 갑판으로 올리고 그 이후 곧 다시 내렸다는 얘긴데 전체 항공대를 갑판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데는 약 40분이 소요돼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 이외의 공격대가 갑판에 올라왔었다는 설은 후치다 미츠오 중좌의 회고록에 기반해서 여러 자료들에 퍼져 있는데 미드웨이 관련 최고 권위서인 조너선 파셜과 앤서니 털리의 책에서 이를 확실히 논파하고 있고 사진 등으로 추론해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뇌격기는 경납고에서 폭격기는 갑판에서 무장 장착이 진행되는데 일본 일부 자료에서도 이를 혼동해서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교차 검증해서 여러 설 중 맞다고 생각되거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영상들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항공기 출격 이함은 영어 단어를 거의 론치로 쓰고 출격을 위해 항공기를 갑판에 정렬시키는 것은 동사 스팟입니다. 그런데 정렬이라는 단어를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스팟은 전혀 안 나오고요. 해군에서만 쓰이는 용어 같은데 한국어로 전문 용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모나가 항공대는 총 11기의 기체를 잃었고 14기의 기체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는 느린 함상 공격기에 집중되어 이 항전에서 발진한 97 함공 중 4기 격추, 4기 불시착, 9기가 손상으로 전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항전 함상 공격기 기체 중 절반가량이 전력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오전 9시 17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나구모 제독은 제1기동부대에 70도 방향으로 항로를 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속도는 22노트, 약 시속 41km로 해서 미 항모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당시 일본 함대 주위의 시계는 약 60km 정도로 청명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카기와 카가의 제1항공전대에서 뇌격기 편대를, 히리와 소류의 제2항공전대에서 급강화 폭격기를 출격시킬 차례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어뢰를 다시 장착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여러 자료에는 1항전 뇌격기 출격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10시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나구모는 어뢰를 유경폭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7시 15분에 했고 45분에 번복했습니다. 30분 만에 어뢰를 전 기체에서 제거하지는 못했을 것이기에 새로 어뢰를 장착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리는 없다는 설이 유력하고 미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7시 45분의 명령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오전 9시 17분에는 1항전 뇌격기의 어뢰 장착은 거의 완료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2항전에서는 급강화 폭격기를 갑판에 올려서 폭탄을 장착해야 하고 도모나가 항공대의 착함이 끝난 9시 10분부터 바로 시작해도 빠르면 오전 10시 반, 늦으면 11시경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구모 제독이 그렇게 원하던 뇌격기, 폭격기, 전투기의 합동 공격은 아무리 빨라도 오전 10시 30분에야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 항공대의 공격이 더 이상 없어서 항공기를 갑판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였는데요. 나구모의 명령이 내린 지 정확히 1분 만에 공교롭게 미 항공대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었고 그 부대는 바로 호넷에서 이탈해서 단독으로 날아오던 월드런의 뇌격기 편대였습니다. 월드런 편대의 일원이었던 조지 게이 소위에 의하면 월드런 편대장은 휘하 편대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알려줬다고 하고 본인 포함 다른 편대원들도 월드런 편대장을 철저히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런 편대장은 휘하 편대원들 중 한 명에게 6월 4일 출격 전에 나만 따라오면 일본 함대로 데리고 가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드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영상에 등장했던 제임스 그레이 대위의 엔터프라이즈 와일드캣 편대, 자신이 호위하려던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를 잃어버리고 월드런 편대 위를 비행했는데 높은 고도에서 비행했기 때문에 자기 아래의 뇌격대를 시야에서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 대위는 오전 9시 10분에 전방에서 일본 함대를 목격했는데 시간이 더 지나도 엔터프라이즈 뇌격대와 약속한 암호는 들려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밑에 있던 월드런 편대도 다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그레이 대위는 미리 약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암호를 못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월드런 편대는 자기가 알지 못한 채 몇천 미터 상공에서 전투기 호위를 받았으나 시계가 아주 좋아 그레이가 월드런 편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는 무전 주파수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레이가 기다리던 도움 요청을 해서 호위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월드런 소령의 호넷 뇌격대 15기는 오전 9시 18분 일본 함대에 포착되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월드런 편대가 오는 고도, 방향을 고려한 결과 미 항공모함에서의 뇌격대 공격이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고 아카기에 탑승했던 후치다 중좌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아카기 함교에서 이 시점에 긍정적 분위기가 사그러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의 말대로 빨리 공격대를 출격시키지 않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또 공격이 지연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7시 10분에 시작되어 끊임없이 밀려오는 5번째 미군 항공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오전 9시경에 토네 4번기가 미군 항공기 10여 기의 접근을 타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와 월드런 편대와의 거리는 약 35km였고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상공에는 상공 호위 제로기가 18기 있었습니다. 각 함에서 계속 제로기가 출격해 9시 37분까지 상공 호위기는
15기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함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월드런 편대를 포착했고 상공을 호위하는 제로기도 충분한 전력이어서 월드런 편대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원거리에서 미군 편대를 포착한 제로기 21기가 바로 달려나와 공격을 시작했고 어뢰를 달고 100노트, 시속 약 185km밖에 속도를 못 내는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은 제로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넷 뇌격대는 월드런 편대장을 중심으로 역 V자 모양 대형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미군 항공대를 본 일본 항모들은 전부 좌연으로 선회해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미군 뇌격기들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뇌격대가 다가올 때 거리를 벌리는 전략은 이후 일본 항공모함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계속 쓰게 됩니다. 호넷 뇌격대는 항모 소류 방향으로 다가갔는데 순식간에 제로기들에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넷 뇌격대는 15기 중 12기가 초반 전투에서 격추되었으나 3기가 살아남아 소류 쪽으로 와서 그중 1기가 어뢰를 투하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3기도 이후 전부 제로기에 격추되었으나 그중 1기에서 살아남은 승무원 1명이 바로 조지 게이소이였습니다. 게이소이는 전후 회상에서 소류의 함교 근처로 비행하면서 함교에서 흥분해서 명령을 내리는 일본군 장교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이소이는 일본 항모의 대공포화가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이소이는 가라앉는 기체에서 빠져나온 뒤 비행기의 고무 시트 밑에 숨었고 사방에 퍼져있는 일본군의 눈을 일단 피하는데 성공합니다. 게이소이는 또한 월드런 편대장의 기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바다 위로 추락한 것을 직접 보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데버스테이터는 원래 승무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드런 편대 대수와 총 인원은 모든 자료에서 15기와 30명이라고 나와 있어 호넷 뇌격대 데버스테이터에는 2명씩만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지 게이소이가 미드웨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원이었습니다. 게이소이는 이후 전투가 진행되면서 등장할 때마다 시간순으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월드런 편대는 1명 빼고 다 죽었기 때문에 남겨진 이야기가 많진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월드런 편대장이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전으로 외친 말들인데요. 공격 개시, 전투기 조심할 것 등의 말 이외에 일본군 전투기 2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아카기에서 출격한 전투기 1기가 실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런 편대의 전투 그리고 일본 항모부대에 대한 미 항공대 5번째 공격이 끝났습니다. 월드런 편대의 전투는 끝났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는 또 등장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